오늘의 정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저는 박원석입니다.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는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함께 집중 분석해 주실 두 분, 이종근 정치평론가, 전기환 정치평론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VCR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소개를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연패 윤석열과 연승 이준석입니다. 큰 분란자초가 뻔한 비대위가 강행됐습니다. 연이은 국정지지도 추락과 여당의 내홍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양지를 가는 대신 재택휴가를 보내며 전국 구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전국을 유랑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 정부가 이준석 대표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대표의 몸집만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방콕하는 윤석열 대 방방 뛰는 이준석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의 타이틀을 방콕하는 윤석열 대 방방 뛰는 이준석 이렇게 뽑았는데 누가 연승이고 누가 연패인지는 저희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분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불가피한가 혹은 타당한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선 우리 전기환 평론가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타당성 여부 이전에 비대위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이제 합시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릴 것인데, 근데 이준석 지금 이제 당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방방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래도 강행합니까? 의총에서 결정했고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강행 아닙니까? 강행인데 네. 그러면 이준석이 또 방방 뜁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문제의 중심에 권성동이 있고 이준석이 있으면 권성동은 좋다 아웃.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럼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바깥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자기 당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 아직은 현 대표입니다. 아니, 징계 중인 어쨌든 현 징계 중인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여론의 흐름이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우호적이다, 죽지도 여론이. 않고 네. 계속 살아서 오히려 방방방 뛰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느냐?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비대위 출범이 어려울 거다. 자,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 불가피하다.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정치 본색의 큰 제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연패 윤석열과 연승 이준석이라는 제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의도적인 제목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지지율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뭐 추세로 상승한다거나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래서 그걸 승패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예. 아니 근데 그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과 이준석을 대치 개념으로 지금 그걸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 지금 저는 평론가님하고 생각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원외, 지금 현재 원외예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이고 법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윤석이 가처분 소송을 하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다. 자, 당원 96조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당원 당규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당원 당규 안 지킨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걸 당원 당규에 없는 전원 투표로 막 결정을 하고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 당원 당규를 안 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투표인데 투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뻑하면 당원 당규에 고쳐서 그대로 이행했던 일들도 비일비재
하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무슨 금과 옥조냐? 제가 한 50년이 헌정사를 바라봤을 때 당원 당규를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정당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국위로 아마 갈 것 같고 전국위의 그 서명수 의장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뭐 조건을 좀 내세우긴 했지만 받아들이고 전국위를 열고 상임 전국위 열고 해서 바꾼 상태에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고함을 지른들 제 기억 속에 정당의 행위를 갖고 가처분 소송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아주 더러운 드물게 있죠. 드물게 있는데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전국이 무슨 이 당원 당규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법적 이 어떤 그 절차,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이게 정당의 행위로서 규정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느냐라고 늘 해왔던 그 범주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예요. 지금도 이준석은 당에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도 바깥에 나가서 혼자서 저렇게 다니면서 힐링하면서 자기 정치를 계속 확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당내 분란이 더 수습보다는 확정이 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으니 비대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는 대한 이제 우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한지 혹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어쨌든 어제 의총 또 오늘 최고위원회 그리고 곧 이어서 열리게 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는 거고 그에 대해서 설사 이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인 시비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정계환 평론가께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적 시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 후폭풍은 계속될 거다. 이준석은 승복하지 않을 거고 계속 지금과 같이 이제 당의 외연을 돌면서 이른바 이제 자기 정치를 계속할 텐데 그게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또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좀 안정되고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윤핵관들이나 윤 대통령이 좀 무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책 타협을 좀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그 점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사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를 했어요. 사퇴 의사를 밝혔다. 네, 아직 뭐 사퇴를 했던 사퇴 의사를 밝혔던.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비대위로 급진전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해야 비대위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주말 사이에 급변했단 말입니다. 일부 보도가 나오기를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위 관계자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고 정무수석이라고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고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비대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윤심 개입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반을 봤을 때 결국에는 윤심 혹은 그런 윤 대통령의 의지를 말하자면 이 배경으로 한 그런 윤핵관들의 작용 이런 게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여당의 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당에 개입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혹은 지지율이나 국정에 도움이 되겠냐, 이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비는 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문자 노출이 잘못됐다거나 해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끝났어요. 그 문제는 다시 되돌아서 윤리위가 왜 구성이 되고 윤리위에서 왜 이준석을 그렇게 했을까는 이 일부 이 평론이라든지 또는 뭐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정당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봉합을 한다. 그럼 세 번째 봉합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끌어안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윤 대통령은 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두 번이나 끌어안는 것을 사람들은 포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문자 안에 속내까지 다 드러내놓고 또다시 끌어안어? 그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중요한 건 지금은 쇄신입니다.
지금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의 변으로 한 것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여권 3축이 다 바뀌어야 된다. 윤핵관을 포함해서 당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그 당의 비대위로 가는 게 삼축 쇄신의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준석만 아웃 이러면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모든 관련 있는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이선으로 가든 아니면 앞으로 입을 봉하든 이 지금 앞으로의 어떤 비대위나 혹은 새로 구성될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축 쇄신 뭐 좋은 얘기인데요. 그게 삼축 쇄신으로 나갈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윤심의 작용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뭐 보십니까? 100%죠. 뭐 대통령의 여중을 정무수석에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최고위원이 이제 차례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불문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 보십시오. 저분이 아무 얘기도 없는데 혼자 물러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태를 지금까지 악화시켰을 리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상황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분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을 건데 그런 걸 못했던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이제 지도부 총사퇴가 됐다 또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축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 마지막으로 당 쇄신안 이게 구현이 되면 이준석 변수자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일체의 물갈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다시 출범하듯이 사람을 다 갈아라. 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가능성 여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 전제 하나. 두 번째는 윤핵관이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좀 더 중립적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 가야 될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설득이 가능한 분들이 지도부가 된다. 좋습니다. 마지막 당 쇄신안은 뭡니까? 일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국민들이 비전을 들어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사하고 조사하고 찍어내고 이거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당 쇄신, 국민의힘이 집권여러 당 쇄신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준석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리와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인데 이거를 내버려두고 어중간한 선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삼축을 부분적으로 쇄신하면서 이걸 봉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준석이 믿고 싫지만 그리고 정당성도 상당히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하는 정무적 판단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타협이라 함은 이준석과 일정한 타협을 해야 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밀실에서든 물밑에서든 만나서 당신이 당의 대표로서 근데 그런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면 진작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상황까지 갔는데 네. 그럼 이걸 거꾸로 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공멸하지 않으려면 타협을 그러면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실의 쇄신과 지도부의 교체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제 의문이 드니 이준석과의 손잡기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면 삼축 체제의 이른바 전면적 쇄신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전면적 쇄신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면 일정하게 이준석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쟁점을 하나 보죠. 결국 이제 쇄신은 그 다음에 어떤 얼굴이 등장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비대위는 한계가 있는 비대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한데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잠정적인 관리 체제로서의 비대위일 텐데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의 물망도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다시 윤핵관이 등장하면 누가 봐도 그건 쇄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비대위의 뭐 성격, 역할, 기한 또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 비대위가 뭐 혁신을 주도하고 개혁을 주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조기 전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빨리 치를 수 있는가, 이 당을 전대를 이끌어서 빨리 새로운 어떤 그런 지도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외부 인사냐 아니냐, 뭐 외부 인사는 이렇게, 좀 어렵겠죠.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뭐 내부 인사여야 되고, 네. 내부 인사 중에서도 몇몇 의원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대선 과정에서도 어느 쪽에 편을 든다거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로 여겨지고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 부의장 끝까지 가야죠. 부의장을 사퇴하고 비대위를 위해서 부의장 사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을 벌였던 당사자 아닙니까? 정치석 의원 좀 제외하고 조호영 의원도 괜찮아 보이지만, 조호영 지금 5선급만 얘기하는 겁니다. 조호영 의원도 사실상 가장 최근에 또 원내대표를 했던 어떤 지도부의 일원이었고, 하다 보면 저는 아까 그 김영선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부의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쇄신이며 이게 무슨 국면 전환이냐, 근데 이런 어떤 반응들이 당내에서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는 이 비대위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위가 중요하냐, 이준석 문제 처리가 중요하냐.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비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문제 처리 안 하면 당은 내용 상태가 계속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의 전제 조건이 있죠. 자, 비대위로 가면 다음에 그러면 자기 당대표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출마 자격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게 바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이준석은 지금 그럼 출마 자격 주면 좋다, 나 복귀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출마 자격을 주려면 이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게 복귀하기 전에 더욱,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네. 이준석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국정 재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할수 이준석에 없다는 쌓여 거예요. 있는 윤핵관들이나 윤 대통령의 감정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은 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 당에 넣어서 하겠느냐. 그래서 더 뚫고 나갈 길이 묘연하다.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미 활시위는 지나갔듯이 사실 당겨졌거든요. 네. 지금 전계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려면 윤리위 전에 했어야 될 말씀. 예. 이사하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정당의 흐름이 지금 윤리위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 그리고 문자 파동 이후 상황, 그리고 현재 최고위 의결까지 온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준석과 다시 타협을 한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를 너무 과대하는 어떤 일부 경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그 110몇 명 중에 89명 그리고 88명이 찬성을 하고 한 명 딱 손들어서 아닙니다 한 김웅 의원은 만장일치로 가는 분위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지 이준석이 좋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현역 의원들 마음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자, 이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좀 보이는데요. 과연 비대위 체제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부 혹은 국민의힘에 더 나아가서 이른바 이제 당과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삼축 체제의 전면적 쇄신의 모습이 이런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여론의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소개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첩첩산중 권성동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선 사퇴했으나 아직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권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권 원내대표의 정치적 생명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두 번째 주제의 타이틀이 첩첩산중 권성동 개인데 그 개는 무슨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권성동 의원이 당내에 독자적인 계파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윤핵관의 일부여서 저게 이제 윤핵관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오늘 이제 최고위까지 의결했으니까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아마 이제 직무대행을 물러날 것 같은데 예고는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예고편을 먼저 날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퇴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어찌 됐건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좀 무너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사퇴하려면은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는 게 맞지 뭐 직무대행만 사퇴를 하냐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근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과정 자체의 정당성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향후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른바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이른바 권력투쟁의 시각에서는 윤핵관 내부의 세력투쟁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처참하게 깨졌다.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당원 당규상의 그러니까 법리적인 어떤 문제로 봤을 때 과연 직무대행과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가 또 최고위원이라는 당연직과 원내대표가 분리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그건 함께 해야지 어떻게 그걸 분리해서 하느냐라고 지금 일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실상 아까 처음에 당원 당규의 미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딱 부러지게 이것이 옳다라는 어떤 당원 당규상의 규정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 당원 당규상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네네네.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된 거지 원내대표라는 그 타이틀 없이 직무대행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퇴한다면 원내대표까지 싹 사퇴하는 게 법적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뭐 사회자님 말씀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틀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상식적인 얘기죠. 예, 아주 상식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 지점을 딱 공격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플 거예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함께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그럼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돼요. 의결 자체가 안 돼요. 최고위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누구냐, 그 다음이 누구냐, 차선 하면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무위키에 정미경 치면 직무대행이라고 누군가 했어요. 그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둘 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했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이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을 최소한 내가 그 원내대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의결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소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책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리적인 문제고 또 당의 수습이라는 측면이지만 아까 왜 삼축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도의적으로는 사실 책임의 소재, 이 당이 이 지경까지 온 책임의 소재의 사실 상당 부분이 지금 원내대표 내지는 직무대행 이후에 벌어졌던 리더십 뭐 이런 뭐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당이 수습된 이후의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홍준표 시장이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의 향후에 그 당내에서의 어떤 지위, 정치적 운명 이거는 굉장히 좀 어두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윤핵관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도 이제 우열이 확고하게 드러났다 이런 코멘트도 나오는데 우리 정기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고 이제 임기가 1년입니다. 이거 말 안 하고 자, 당 대표부터 다 사퇴하자 최고위원까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명의식, 책임감 때문에 당을 완전히 혼란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좀 정리정돈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저도 곧 사퇴하는데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적 분노나 실망감이 좀 줄어들기라도 할 건데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원내대표를 할까 말까 이걸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종이 조가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스스로 만든 일을 수습한다는 이제 최종 해결사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던져야죠. 던져놓고 이선으로 후퇴하고 그리고 멸사봉공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언을 좀 하면서 당에서 뭔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혼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일 잘못됐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분이 뛰는 분이냐 아니면 자기 공천권을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윤핵관이 완전 장악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사람들 신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나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들처럼 선수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성공 아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입지 확장이다라고 보였던 거예요. 권성동 의원도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자기 사람 신고 자기 세력 확장하고 산악회 만들고 당 내에서는 줄 세우게 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첫 번째 핵심이 집권여당의 단합된 모습 이전에 국민들한테 비전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본인이 먼저 나서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정치에 너무 치우쳤다. 그런 것이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로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연동된 질문인데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이거는 이준석 대표 징계가 결정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당내에서. 네. 근데 그거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어쨌든 이거 당대표 사고 상황이고 이준석에게도 뭐 나중이 됐더라도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코 조기전대 아니고 비대위 아니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잠정적으로 본인이 당을 관리하다가 징계가 끝나고 그때까지 별일이 없다면 이준석도 복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이 어떤 추가적인 작용을 한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SNS하고 전국 팔도 유랑은 했지만 이준석이 무슨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뭐 품위를 손상시켜가지고 징계에 오르거나 이럴 만한 작용이 없었어요. 근데 입장이 확 바뀌어서 이게 지금 이 비대위 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문자 공개하고 이른바 대통령의 의중 이게 전달이 됐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지난번 SNS에서도 드러났듯이 의원들을 대표해서 당과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언하고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뜻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말 잘 듣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아주 명사회자이십니다. 네.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딱 그거 지적을 하셨네요. 권성동을 위한 변명을 제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사실 윤리위의 그런 기저도 사실 좀 거리를 뒀었어요. 그렇죠. 좀 지켜보시면 그 전을 돌아보시면 그리고 장제원하고도 충돌을 빚은 지점이 장제원은 이준석을 몰아붙여서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막은 게 권성동이거든요. 즉 사고 쪽으로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좀 몰았어요. 기저국이 물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당시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토대로 했을 때 사실 기저국이 해석의 어떤 또 이 여부가 또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 이준석 대표에게 여지를 둔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한 말, 내가 사실상 무슨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같이 직무대행을 한 거 아니다. 직무대행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 뿐이고 나는 관리만 하려고 했었다 원래부터. 그리고 원내대표를 뭐 치중하고 싶다. 뭐 이런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말에 속내가 저는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지 내가 권력을 쟁취했다. 그 직무대행이라는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간의 어떤 흐름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말씀하셨던 뒷부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바뀌었다기보단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당이 사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3포인트 차로 민주당은 올라가면서 국민의힘이 내려간 상태.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지지율 추락,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별 잘못 없었어요. 그 직전에 30대 32, 뭐 33 그러면서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이제 좀 멈춘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0%로 추락한 것도 사실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권선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판장. 그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빨리 당을 수습해야 된다 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에는 권선 의원대표가 30몇 되니까 스톱하자. 내가 그 숫자를 그 이상으로 뭐 한 거는 세력이고 그 당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막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중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것을 봉합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미. 그래서 내 책임까지 포함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순을 밟은 거지. 권력을 쟁취하고 이 권력으로 줄세우기를 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참 머리 빠르게 돌아가서 그렇게 했겠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 공개 사태에 책임을 일정하게 지고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어쨌든 당의 뭐랄까요 내홍이나 혹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 혹은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용단을 내렸다. 근데 용단치고는 반쪽 용단만 내려가지고 여전히 좀 이상하기는 한데 자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의원은 계속 하시겠죠. 뭐 의원이야 뭐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뭐 채우실 거고 당 내에서 입지는 뭐 더욱 더 좁아질 텐데. 제가 이제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추고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1년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이분이 본인이 키워놓은 정치적 맷집에 비해서 지금 너무 큰 감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감당을 잘 못한다는 건. 두 가지죠. 내 본심이 완장의 무게를 못 지킨다. 그렇죠. 왕관의 무게를 못 지키는지 뭐 완장의 무게를 못 지키는지 하여튼 못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 또 본인의 본심이 진심으로 무엇이다 는 것,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이 1단계에서 늘 생각해야 될 정치의 목표, 현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돌파할 것이냐. 두 번째, 정치인은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죠. 이거 여론의 동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른 뜻을 가지고 펼친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힘도 안 실릴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치에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두 번째 상황은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중심적 정치를 계속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데 감당을 못한 지경. 자, 그러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문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준석이 나가서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적정 시간 돼서 임기가 이제 6개월 동안 징계가 끝이 나면 곧 전당대회를 하니까 당대표 나오겠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공천권 행사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가서 훨씬 더 다른 카드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초보적 수준의 정치를 계속 이어갔다. 그것이 사태를 너무 크게 악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른데요. 뭐 특별한 사심은 없었고 다만 이제 상황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심이 좀 있었다. 근데 이 많았죠. 완장의 무게를 못 이겼다. 예, 결과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두 분 다 뭐 일치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대통령의 대변신은 무죄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일 텐데요. 대통령실 쇄신 요구가 연일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인적 쇄신론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 만큼 윤 대통령의 변신이 작은 변화에도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핵관을 이제는 포기하고 모든 걸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자, 세 번째 주제, 대통령의 대변신은 무죄. 그 대통령 대변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휴가를 떠나셨는데, 떠난 건 아니죠. 애초에 어디 지방에 가서 좀 한 2, 3일 휴가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뭐 상황도 안 좋고 또 코로나도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눈치를 좀 살핀 거죠. 자택에서 쉬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휴가 갔다 온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여당도 이렇게 좀 혼란하고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국정의 어젠다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 반전의 카드라면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이제 인적 쇄신이죠. 대통령실과 또 정부까지 포함해서 나서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제 일부 보도된 언론에 보면 그런 거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는다. 대통령 휴가 갔다 와도 인적 쇄신은 없을 거다. 이런 거를 대통령실 참모들이 예고를 했어요. 자, 과연 대통령 휴가 이후에 이 상황 반전을 위한 어떤 카드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그 참모 고위 관계자를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 발언한 코멘트 사람, 했던 저 발언한 사람은 관계자를 왜냐하면 잘라야 된다.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대통령 휴가 갔고요.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 없습니다라고 끊어버렸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휴가라는 건 대통령으로 말미암은 기사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혹시 시킨 거 아닐까요? 그건 냉- 그럴까요? 그 냉수 마시지 말고 이미- 인적 쇄신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미 아닐까요? 휴가가 있으니까. 휴가 가 있으니까 조금 선의로 봐주시죠. 아니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줄 아는 대통령실의 참모가 없어 보여서 지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더 그렇게 블랭크를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생각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인데 그 기사 또 나오니까 완전히 그래 뭐 세션 안 하려나 보다라고 네.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저런 형편 푹신 없는 결심했다 이런. 예, 관측들이 뭐 나오고. 영화도 본다, 뭐 이런 말을 한 참모 잘라야 되고요. 그 참모만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에 5개월 만에 저도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쫙 갈았죠. 저도의 추억 그래갖고 왜 저도에 가서 거제도 저도에 가서 그 저도의 추억 쓴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깜짝 놀란 허태열을 김기춘으로 바꾸고 수석 5명이었나요? 뭐 4명이었나요? 다 잘라서 5자리를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의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단력과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적 쇄신이란 건 내가 그만둘 수 없으므로 어쨌든 책임을 지워서 내가 이만큼 나의 이 가장 가까웠다고 내가 책임을 준 사람들을 권한을 준 사람들을 이렇게 잘랐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번에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면 정말로 쇄신,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너무나 곰 같다. 옛날에는 여우 같은 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곰이었을 뿐이다라고 실망을 할 겁니다. 인적 쇄신에 나설 거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전망을 하십니까? 나서야만 한다. 예, 당일을 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전평론가님. 어제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니 제가 들은 이 사람들 악에 받쳐 있나? 악에 받쳐 있는 언론도 공격하고 야당도 공격하고 국민도 공격하니까 이것들이 오기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 끝장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고집 안 꺾고 계속 고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이 아마 국민들한테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민심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민심이 표출될 때는 감정처럼 표출되지만요.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잡힐 때는 이거는 과학이면서 통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주변 상황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주변 상황에는 당이 혼란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참모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그렇다. 홍보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제대로 자기 일 안 한다. 그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문제로 집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 참모 아까 얘기했던 그 비서관이 아마도 대통령을 직원에서 모시고 형님 리더십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정도 발언을 하고 있으면 이 정권 망한 거지. 장성철 소장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정말 망한다고 하는 경고를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데도 아직도 악에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견딘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대통령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이 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여당 내에서도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정부 내에 뭐 일 못하는 장관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장관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혁신적인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정작 문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메시지 이거부터 바뀌지 않으면 국정 동력 회복이 안 될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가 특별감찰관 임명이에요. 특별감찰관 임명.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안 보내는 첫 번째가 굉장히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정리를 안 해요. 청와대에 뭐 지인의 아들 근데 다 능력 있고 캠프에 있었던 인사 문제. 사람이래. 네. 예. 근데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누구예요? 뭐 누구의 뭐 다 그런 주변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자신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이므로 빨리 그거부터 돌아오자마자 임명하고 국회 동의 얻고 해갖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져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태도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오만해 보일 때예요. 정치인들이 오만해 보일 겸손해져야 된다. 예. 겸손해지는 건 보다 더 소통에 대한 문제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런 말을 듣는 것으로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도어 스태핑 말고 도어 리스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실제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로 사실 바꿀 수도 있죠. 국민과의 대화가 얘기하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듣는 자세가 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전평론가님,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에는 뭐 다들 공감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실제 심기 보좌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심기 보좌. 심기 보좌를 심기 보좌를 너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심기 보좌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줄 때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최단기간에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일찍 와서 다행입니다. 이거 늦게 오면 정말 나라 망하는데 일찍 와서 다행이니까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제 저희들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오면 5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일찍 와서 다행이니 뭐가 잘못돼 한번 따져봅시다. 사실 대통령님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전파가 안 됐으니 좀 더 겸손해지고 도 스태핑보다는 도 리스닝이든 어떤 것이든 해서 국민들과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잡하게 많이 바꿀 거 없습니다. 좋은 태도, 말투 가지면 국민들은 신뢰하고 믿어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큰 점수 얻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큰 점수를 얻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워낙 지금 국민들이 상상 초월의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금씩 국민들과 가깝고 이웃에 있는 아저씨처럼 그리고 푸근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단 애티튜드, 태도의 변화만 있더라도 훨씬 더 좋은데 거기에 보태서 참모진들 좀 쇄신하고 국민의 내부도 이렇게 손잡고 가봅시다라고 하면 일시에 저는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이평론가께서는 내부 감시자를 둬라. 네.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내부 애드버케이트. 그거부터 시그널이 될 거다 국민들한테. 네. 우리 전평론가님께서는 태도부터 바꿔라. 네. 눈도 좀 착하게 뜨고 예. 걸음걸이도 바꾸고 네. 말씀도 좀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보좌할 수 있는 정무적 역량이 있는 참모들을 일부 쇄신하고 이야기 이런 들으면 말씀,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대통령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일부만 채택하더라도 국민들은 조금 달리 이 상황을 볼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변신이 일어날지 좀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마감하고 비대위로 가면서 당을 어쨌든 쇄신해야 되는데 그 쇄신의 방안으로 윤핵관들도 다 이선 후퇴해라.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 좀 멀어져라.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과연 윤 대통령은 윤핵관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쇄신을 한다, 돌아와서 쇄신을 한다 그러면 쇄신의 메시지는 2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5기 내지 2기. 처음에 워낙에 준비 없이 사실 대통령 됐다. 그게 뭐 욕할 수는 없어요. 뭐 민심의 선택이니까요. 검찰총장이었고 정말 수개월 전에 검찰총장 현직에서 대통령을 꿈꿨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바로 정당 들어가서 자신의 뿌리가 없는 곳에서 어쨌든 밀려서 또 자신의 의지도 있었겠죠.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YS 김영삼 대통령은 전병민 나중에 정무수석이었다가 며칠 만에 잘렸지만 어쨌든 전병민 씨를 그해 3월달에 12월 선거인데 3월달에 특별 그 준비위를 6명으로서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엇부터 국정철학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연구해라 해갖고 나온 게 그때 이미 수개월 동안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금융실명제부터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검찰 인사 쓰고 또 자신이 사실은 엘리트 그 관료잖아요. 검사고 그 엘리트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신뢰 때문에 뭐 그 기재부 사람들 많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나를 가장 측은해서 도와줬던 의원들 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 소통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된다. 진짜 아니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진짜 그 마음에 드는 몇몇 의원들 갖고만 일할 거야? 라는 목소리 이미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초리를 지금 든 겁니다. 뭐 회초리에 지금은 회초리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저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지워야 돼요.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 이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그렇죠. 완전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 윤핵관이라는 말이 왜 없어지려면 사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완전 이선으로 후퇴하고 권력을 빼앗아야죠. 자, 윤핵관들은 이선 후퇴하고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측근 정치, 또 핵관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을 다시 설계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한테 조금 빠져있고 내 당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 지금까지 도움이 있지 않을 테니까 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자, 이 두 분이 뭐 자기하고 좀 비슷하거나 그래도 좀 중립적인 사람을 내세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 내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총선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제원, 권성동 밖에 없는 윤핵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에는 모든 의원이 윤핵관이 되겠다고 난리법석을 칠 건데 이 카드를 내비두고 어떻게 해서 좁은 정치로 권성동, 장제원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선 후퇴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따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가 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에 대한 신뢰만 회복하면 윤핵관은 부지기수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권성동, 장제원 문제에 집착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대통령이 어쨌든 이 상황을 정말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생각, 태도부터 바꾸고 나머지는 다 그 하위의 문제다. 윤핵관이 됐든 뭐 측근이 됐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1시간 동안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사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하락한 지지율 또 국정 동력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결자 해지라고 문제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뭔가 지난 한 그 100여일 가까운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걸 위해서 대통령실과 또 내각과 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저런 불협화음이나 또 이런저런 여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결코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정치본색 오늘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